그 무역 전쟁은 아직까지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역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크게 양보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예요. 근데 중국이 시간을 끌 만큼 끌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손쉽게 손들고 나올 수가 없는 게 뭐 지금 정치적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손해보고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는 항상 경제보다 윈다. 예,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저기를 입지 정치의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를 사용하지 어플라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뭐지 허크한 이 중국에 대해서 되게 호전적인 이 사람들이 그 그 무역 대표 이 사람만 빼놓고는 다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또 전통 민주당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민주당을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가서 양당이 거의 다 의견 수렴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그럼요. 되는 여태까지는 뭐 지금 백악관이 주도가 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는 뭐 그렇게 그 전에 그 민주당의 상원 지도자인 척 슈마허 그런 사람이 중국의 그 지적 재산권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 있고 뭐 그런 것 있고 그런 걸로 보면은 민주당도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수렴이 돼 있고 뭐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좀 농민의 많은 그런 주의 대표들은 반대할 수도 있겠죠. 대도 수출이 어렵고 뭐 그러면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지지하는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미국의 큰 스트래티지는 일단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돈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는 못하게는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 산업, 그 소위 말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을 분산시켜 갖고 중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가고 있는 큰 정책의 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 돈을 가지고 국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뭐 이런 것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세계 경제 기축 통화는 달러가 중국 위안화에 비해서는 훨씬 파워가 크거든요. 그래서 국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제 금융망을 주도하는 미국이 달러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달러 국제 결정망에 중국이 접속을 하지 않으면 못하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만약에 북한과 미국의 허락 없이 어떤 그 금융 거래를 하고 달러가 흘러 들어가게 하면은 한국의 돈줄을 한국의 그 금융망이 국제 달러망에 접속이 못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겉에 드러나 있는 거대한 핵폭탄 뭐 이런 게 아니고 뒤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국제금융망이 미국이 주도하는 것은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되면은 경제가 소위 말해서 뱅크럽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가요 지금 경제가 반토막 났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아무리 오일 많이 갖고 있고 뭐 해도 결국엔 반미하고 그런 행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그 원유 사들일 때 결제 통화를 달러로 받겠다. 늘 달러로 우리 내라. 해도 국제 결제망에서 인정을 안 하면 달러 거래를 못 해요. 누가 베네수엘라 그 돈을 받겠어요. 지금 베트남이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잖아요. 미중 무역 그 분쟁으로 인해서.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에 있었던 떠나서 다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도이모이 하기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없었죠. 북한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1000불은 안 됐어도 2배는 됐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보다 훨씬 잘 삽니까? 지금 베트남의 국민소득이 지금 2000불이 넘었고 북한은 국민소득이 지금 600불밖에 안 돼요. 700불, 800불. 거꾸로됐네요. 그러니까는 4배
이게 벌써 4배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왜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 미국하고 싸웠던 베트남이 미국과 결국엔 수교하고 그 받아들이면서 얼마 전에는 베트남이 이제 어떤 하냐면 해외 기업이 그 베트남 기업의 그 지분을 50% 이상 가질 수 있게끔 했어요. 그 정책을 정도로. 네, 바꿨어요. 그 정도 자본시장 개방했다. 예, 이거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이 이때다. 요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제가 리더들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찬스잖아요, 사실. 그럼 베트남 ETF를 좀 사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 근래 좀 많이 뜨고 있죠. 네. 요번에 아니, 이제 원래- 달러가 강세되면 이제 베트남 ETF는 하락을 했었는데 이머징 마켓이니까. 장기적으로. 예,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이런 아무래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던 데는 정책이 자본주의 주식이나 증시가 잘 되는 자본시장이 이게 잘 안 발달돼 돼요. 있죠.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금융 기법도 낙후게 돼 그것도 있고. 그렇고 네. 한국도 그렇지만 일단 배당금 안 주죠. 언제든지 진짜 프로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사실 투자할 때는 부동산이 최고예요. 베트남 부동산이 그러니까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 같이 이렇게 그런 자본주의가 잘 발달되지 않은 사회는 사실 부동산만한 게 없는 거예요. 금융자산보다 그렇죠. 부동산 그래도 자산. 눈에 보이는. 예. 안정되지 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사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 무역 전쟁을 우리가 중국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장 미국하고 격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변에 캐나다나 멕시코도 무역 재협상을 하는 과정이 그렇고 쉽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거의 뭐 타결된 상태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전에 나프타 이러다가 요새는 USMAC 이제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 협정이 완성이 되려면은 솔직히 트럼프는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요번에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새로운 예. 근데 과연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 상황에서 그 트럼프를 띄워주는 그런 비준을 쉽게 민주당이 해주겠냐? 왜냐면은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해주죠. 예. 그뭐 별 문제 없이 비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뭐 저기 예.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안들이. 예, 그렇죠. 비록 이제 나프타는 사실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했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그 많은 블루컬라 이 매니팩처링 제조업에 관련된 잡들이 줄어서 예,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민주당은 이런 프리 트레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였지만 이번에 그 새로 협정한 내용이 상당히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그거를 막 반대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 모든 저기를 민주당으로 막 이제 블레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속죄를 때문에 안 된다. 막 민주당 때문에 요번에도 당신의 미국 경제가 많이 곤두박치기를 원하시면은 민주당을 뽑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마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블루 칼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하고 항상 칭찬을 받을 때 뭐 잘했다고 그냥 배가 아프지만 그냥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니까 이제 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연준의 어떤 그 트렌드가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또 나와요. 그건 사람들의 위시고 네. 나의 대답은 no. 연준은 제가 아까도 그대 말씀드렸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냥. 예. 지금 금리 올리는 거 요인을 보면 크게 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 자체가 좋으니까 사업 자금의 수요가 미국 경제 내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요인이 상당히 이제 거세게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건 민간 섹터 얘기고 네. 공공 부분의 얘기도 지금 미국 재무부가 재무성 채권을 자꾸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네. 공공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부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도 또 부채를 그쵸, 예. 발행하는. 그래서 발행 액수에 거의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해도 그게 한 10%가 넘는 걸로 굉장히 부채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두 개의 힘이 강하게 금리를 오르고 있으니까 물가 안정을 가장 목표로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연준으로서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오르는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예, 인플레이션 두려움이. 네.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에도 우리가 과거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다, 되게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2008년도 그 대금융 위기 이전에는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되게 4% 금리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 이 파월이라는 사람도 그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 어디 가서 그 세미나 한 것을 보면은 자기가 2019년 말까지는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걸 거의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금 금리가 자꾸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가라앉는 것도 있고 물론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것도 가세하니까 정확하게 얼마만큼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냐를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2008년도 그 대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할 때 미국에 레리 서머스 같은 경제학자는 이제는 장기 불황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서 경제 성장이 이제 앞으로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저성장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2008년 그 이전 시기에 노움이 4%였다면 그 후에 미국의 경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네. 레리 서머스 같은 경제학자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과거 4%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보다 낮은 수준이야 되지 않냐. 3% 정도 뭐 어디 언저리를 갖다가 노멀라이제이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년 연말까지 3%가 과감하게 올리겠다라는 지금 그 계획은 그 선언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무리한 그 계획이다. 일정이 아니냐. 이런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생각하는 게 지금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그 밸런스 시트를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한 4.5 트릴리언 달러, 4.5조 달러 최고치였던 예, 게 지금 국채나 뭐 예, 이런 지금 한 것도 4.1, 3.9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그게 한 더 이제 이대로 가면 내년 후반쯤 되면 뭐 한 그 9천억 달러가 더 줄어드는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 금리 인상과 함께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슈화는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지금 연준이 돈줄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느 쪽에서 너무 좀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확실히 물가는 올랐어요. 왜냐? 제가 잘 마시는 닥터페퍼가 얼마 전만 해도 1불이었었어요. 캔 하나에. 지금 1불 25예요. 그 거의 25% 올라온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생각해 볼게. 2008년도, 7년도 이때 금융 대위기를 가져온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역시 그 전에 정말 그 금융 정책의 마술사로 부르던 그 그린스팬이라는 사람이 2005년도까지 2003년도인가 그 따위에 2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1%에서 5.5%로 그쵸, 엄청 5.5배를 예, 인상시켰습니다. 예,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과격하게 굉장히 그렇죠, 올렸거든요. 예. 그 영향이 주택 시장에 그렇죠. 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결국 대공황을 가져왔다는 그렇죠. 게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는 뭐 그만큼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못 가 있죠.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가 있는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0.25%에서 0% 사이에 있던 돈이 지금 2.25%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이. 그렇죠. 예. 그러면 절대적인 폭은 절반이지만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배율을 계산해봐요. 거의 10배 뛴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예. 짧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걸 생각하면은 거의 10배 뛴 건 이 임팩트가 상당히 또 오지 않을까. 이게
절대적인 수준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레리 서머스 같은 학자 얘기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4% 목표로 금리를 오른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